자, 이제 운전자 보험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운전자 보험에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부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달릴 때 한문철 비로소 완성된다. 변호사님은 새롭고 조회수가 많아서 유쾌한 경험, 광고가 많습니다. 짜릿함.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나요? 분들이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우선 민식이법이 신경 많이 쓰이시죠.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 사고, 그리고 밤에 무단횡단자, 네, 그리고 또 무단횡단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불박차 갑니다. 쭉 가다가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네, 쭉 가고 있는데, 오! 와, 사고는 안 났어요. 여기서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고 났으면은, 기본적으로, 민식이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죠. 이 순간에 저 급제동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이 좋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고 있는데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쭉 가다가, 이런 사고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사고 피할 수 있나요?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다 차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초등학생이랑 붙였으니까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돼.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리고 저를 세게 붙이면은 찰과상, 이주진단이 아니라 어디가 크게 부러질 수도 있죠. 야, 이거 형사비가 필요한 건가? 나 합의 안 하면 구속되는 건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이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금 나오니까 그걸 합의는 하지만 합의해야 돼? 합의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고민되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많이 다쳤으면 형사비가 필요하다고 이제 경찰에서 얘기하겠죠. 근데 억울하죠. 저거 아무리 생각해도 못 피할 것 같은데 억울할 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변호사가 필요하죠. 변호사가 필요한데 변호사가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나중에 검찰청 이제 기소 의견으로 그래서 검찰청에 넘어갔을 때 아니면은 검사가 법원에 기소했을 때 언제 제일 나 억울함을 언제 누구한테 호소하고 싶을까요? 바로 경찰 단계죠. 경찰 단계인데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이에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올려주신 운전자 보험 그 증서인데요. 2020년 7월에 가입했네요. 여기에 변호사 비용이 2천만 원까지 지원되네요. 언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되었을 때 약식 기소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 정식 기소됐을 때, 구속되거나,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100건의 사망사고 중에 구속되는 경우는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속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공소제기, 언제? 정식 기소, 약식 기소는 제외예요. 이래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답답할 때 민식이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언제 답답할까요? 무단횡단 사고겠죠. 낮에는 어린이를 조심해야 되고요. 밤에는 취객을 조심해야 됩니다. 취객이 갑자기 달려들거나 그런 경우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쭉 가고 있는데요. 네, 제한속도 50도로 밤 11시가 다 됐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술에 취한 것 같죠? 저렇게 사람이 일처리에 더 마주 걸어오고 있으면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만약에 사망했으면 무죄 나올까요? 무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가로등이 있고 앞을 잘 봤으면 피할 수도 있었어야 된다라면서 언젠가는 이런 사고 무죄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무죄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하죠.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형사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옛날에 가입하신 것들은 3천만 원 나옵니다. 2021년도에 가입한 건 1억까지 되고요. 2022년도에 가입한 건 2억 원까지 형사합의금이 나옵니다. 남들은 다 1억 원, 2억 원의 형사합의하는데 왜 너는 3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 답답해지죠. 그럼 돈을 빌려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내가 생돈을 빌려야 돼요. 생돈을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벌금, 그리고 억울한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형사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 필수죠. 이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심하면 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피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피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밤 12시 넘어서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정상대로 가다가 이곳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 60도로 쭉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 정상대로 가고 있어요. 네, 63으로 가고 있어요. 으아! 만약에 저 무단횡단자가 사망하면 정말 답답하죠. 언제부터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처음부터 필요하죠. 경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변호사가 옆에서 같이 앉아서 입회해서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불박차의 속도, 저 속도 과속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보였을 때 고양이자 무단횡단 처음 보였을 때 그때 급제동은 과연 멈출 수 있는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 주세요. 뭘 잘못했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본인이 그런 얘기 못하죠. 막 떨고 무섭고 그래서요. 처음에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죠. 자, 지금 같은 경우 무단횡단보다 더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벽 3시 38분이네요. 왕복 6차로 도로인가요? 네. 시간이 늦었으니까 신호등도 이제 깜빡깜빡하는 황색 전멸등으로 바뀌어 있네요. 12시면 바뀌죠. 자, 쭉 가는데, 바닥에. 아니,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어요. 아니, 이 시간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여기 사람이 누워있다니, 저 피할 수 있습니까? 저 넓은 도로에. 아이, 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잘 봤어야지. 전방주 시태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경찰 자체에서 이건 잘못 없어 불가항력이야. 혐의 없음 불송치하는 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5% 될까요? 제가 어떤 그 조사관분한테 여쭤봤더니 99%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1%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찰에서는 사망사고는 거의 대부분을 기소 의견으로 보내죠.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교에서 뚝 떨어져서 부딪힌 경우 또는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도로부터 갑자기 튀어들어온 그런 경우 그 경우 아니면은 이거 무조건 내 운전 잘못이죠. 이렇게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무죄될지 유죄일지 그건 좀 불투명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내 불안함을 그리고 또 형사합의를 언제쯤 해야 될지 일단 무죄 주장을 하면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그걸로 일단 형사합의는 합시다. 왜냐하면 예비적이죠. 무죄가 안 나올 것에 대비해서. 형사합의 하면은 그럼 유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보통 일반인들은 형사합의 하면 유죄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은, 일단 형사합의를 합시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니까 그걸로 합의하고, 그리고 합의했다는 건 뭡니까? 일단은 나한테 이 안전장치죠. 최소한 누워있던 사람 잘못이 80 내지 100%로 봐야 되니까요. 형사합의까지 됐으니까 잘해봤자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검찰은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약식기소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치재판 청구해서 또 계속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그런 걸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형사합의 시점이 언제인지 처음부터 형사합의 하는 건 아니죠.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해보다가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럼 어느 정도 형사합의도 좀 해볼까요? 또는 공탁이라도 해볼까요?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거는 그래도 넓은 길이니까 앞을 잘 봤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좀 남는다 해서 유죄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네, 언젠가는 이런 거 전부 다 무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사람이 누워 있어요. 어허, 여기 큰 길에서 우회전할 건데요. 이게 보일까요? 사람 누워 있는 게? 자, 우회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없어졌어요. 예. 크게 다쳤습니다. 사망하지는 않고요. 차체가 좀 더 낮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리고 밟을 때 다리를 밟으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아유, 끔찍하죠. 저런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 운 나쁘면 저런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나는 앞으로 50년 동안 절대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 사고 안 내. 그러니까 나는 벌금 500만 원 나랑 관계없어.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 일이에요. 애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진장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나한테도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나한테도 잘못이 좀 어떤 때는 내 잘못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합의가 필요하죠. 형사합의. 특히 공무원, 교사, 그리고 공기업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형사비 해야 겨우 벌금형 받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 됩니다. 집행유예 되면은 그만둬야 돼요.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다시 2년이 지나야 다시 그 직장에 응시를 할 수 있죠. 그 공무원이나 교사나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형사비가 진짜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것도 나는 어이구 1억 5천, 2억 원의 형사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무진장 억울할 때 처음부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억울한 건 아니고 나도 잘못했죠. 그러나 막 무섭고 불안하고 떨릴 때 그때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아 운전자 보험에 가입됐으니까 형사비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 구속 안 됩니다. 아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해주고 그리고 법적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 비용. 그 변호사를 처음부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형사비금,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비금하고 벌금은 대동소이해요. 근데 옛날 건 안 돼요. 옛날에 가입하시고 어떤 분이 15년 전에 가입해갖고 한 달에 뭐 15,000원, 18,000원 낸대요. 그거 헛방입니다. 헛방. 그거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변호사 선임비는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똑같은 돈 내놓고 요즘은 2억 주잖아요. 저 형사비금 지원하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 요새는 3천만 원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밥도 못 먹고 일도 못 하고 모든 가족들이 서로 그냥 말은 하지 눈치만 보고 그럴 때 법적인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 아니 어차피 줄 거잖아요. 어차피 줄 건데 처음부터 주면 누가 때리나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만일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에 만분의 일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얼마 동안 활동하실 겁니까? 만일이면 약 30년이에요. 30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안 좋은 일, 갑자기 후다닥 쳐들어오는 사람, 갑자기 낮에 초등학생 두두두, 예, 밤에는 술 취한 사람이 또는 뛰어드는 거 이렇게 피했을 텐데 누워있는 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500원씩 버린다는 생각으로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예, 지금까지 잘 보셨죠? 이게 운전자 보험은 되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지점장님들도 다 아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한문철 그 변호사의 그 방송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필요한 게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민식이법. 제가 얼마 전에 울산을 갔을 때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한 5분, 10분을 전부 다 구역이 노래요. 완전히 그 아파트 이제 단지 사이길로 쭉 가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 아까 아이들을 한번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그리고 이런 형사비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변호사는 예전에는 정식 재판이 가야만 했지만 요즘에 모든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조사 단계부터, 경찰서 갈 때부터,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찰 조사 처음에 이제 우리 그 피해자랑 뭐 사고가 났을 때 당사자끼리 얘기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하고 나니까 내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변호사랑 같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게 보험료가 얼마 하느냐? 10,000원이면 됩니다. 그쵸? 여기에 이제 뭐 자부상이 들어가거나 이런 특약이 들어가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겠지만, 사실 자부상을 빼지 않으면 1급 기준으로 10,000원이 넘지 않아요. 보통 7, 8천 원이고 그냥 우리가 최저보험료가 10,000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이걸 또 깨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예전에는 자동차 벌금이 얼마까지예요? 2천까지. 아, 그것도 좋습니다. 뭐 최대 스쿨전 해봐야 3천원이니까 내가 낼게. 변호사 비용? 예전에 300만 원이에요. 나 변호사 필요 없어.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합의 지원금이 최대가 3천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보상되는 금액을 보면. 그래서 그게 불과 아까 2021년
또해도 2천만 원까지 되고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형사비 지원금이라고 하는 방어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합의가 운전자 보험이 다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5천만 원 갖고 될 수 있는 게 지금 1억까지 뭐 그것도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안 주면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니까 또 빚을 내서라도 또 뭔가를 팔아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만 원의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 운전자 보험이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동차 판매하는 중고 매매상에서는 또 그거를 하고 나서 이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면서 또 다른 이제 보장 분석을 하는 기회를 얻기도 하는데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고객들이 나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어라고 해서 보면 자동차 보험을 운전자 보험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운전자 보험은 대인 대물 어떤 법적인 책임을 배상이 들어가면 보험에 배상자가 가는 거는 강제성을 띈 보험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배상 책임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험이라고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대인 대물을 위한 거.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나의 사고 다음에 발생하는 비용들, 지금 벌금이라든지 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이런 비용들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이런 중대중과실 12대 중과실로 인한 항사비는 6주 이상인 경우가 이제 합의를 많이 봤는데 지금 6주 미만도 보기 때문에 6주 미만에 대한 합의 지원금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특약들이 나왔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자동차, 벌금, 대인 벌금, 대물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어, 비용, 사고 처리 보장 비용, 그래서 최고 2억까지 여기 보시면 6주 이상부터 이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6주 미만도 보상을 해주는 특약들이 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 요까지 들어가면 만 원이 채 안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상이라는 게 요즘 이제 30만 원까지 보상이 되잖아요. 요거를 가입해 놓으면 보통 사고가 나게 되면 내가 사고를 냈든 내지 않았든 병원에 가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 게 보통 14급이죠. 자동차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게 되면 1에서 14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14급이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물리치료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세게 받아서 나 목 아파. 근데 머리도 어지럽네. 여기 이제 뇌진탕이 11급. 이런 식으로 이제 급수가 되어 있는데 대인 접수를 하시게 되면 이제 대인접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결의서라는 거를 주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부상 급수가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급수의 이런 부상 치료 위로금을 주게 되고요.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고가 났는데 대인 처리는 서로 안 하기로 하고 대물 처리만 하기로 해요. 그럼 각자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럼 병원에 갔을 때 지급결의서를 못 받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부상을 받냐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저 운전자 교통사고로 왔습니다. 그리고 대물 처리만 하고 대인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물 이제 처리한 사고 접수 번호를 보여주게 되면 거기서 그냥 치료를 해주고 나중에 진단서를 끊을 때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급수 뭐 이렇게 이제 그 진단서를 띄워줍니다. 그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부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간단하지만 꼭 가입해야 되는 이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나 50년 동안 지금까지도 사고 없었는데 어떻게 날지 모르고 한 번의 사고로 많은 거를 잃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만 원만 내가 투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에 영업일 기준으로 500원씩만 투자하면은 최고 2억까지도 보상해주는 가성비가 좋은 보험인데 이거를 안 해놓고 있으면 나 자동차 보험에서는 뭐 치료비라든지 그런 책임, 대인에 대한 대물에 대한 게 나가지만 합의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나가질 않잖아요. 그럼 내 돈으로 생돈으로 2억, 뭐 예를 들어 사망사고면 2억까지도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해줘요? 만 원만 투자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계속적으로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3천만 원이었던 합의지원금이 지금 2억까지 올라왔고 변호사 비용이 이제 약식 기소나 정식 재판을 갔을 때만 됐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그리고 예전에는 실비처럼 형사합의 지원금을 내가 먼저 내고 뭐 예를 들어서 확인증이나 이런 걸 끊어와서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실비처럼 그 형사비 지원금을 줬는데 이제는 보험사에서 미리 지급을 합니다. 공탁도 미리 선지급을 하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나를 위한 자동차 보험은 내가 법적인 것과 남을 위한 그러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철저히 나를 위한 10,000원 투자로 나를 위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10,000원을 아까워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에 가입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장 분석하다 보면 운전자 보험이라고 단독으로 든 분들은 우리가 찾기가 쉽지만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전자 보험 없으시네요 하고 가입 설계를 하다 보면 중복이 돼가지고 이제 중복 해지하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특약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잘 보시고 그 특약만 해지하거나 아니면 특약이 부족한 거를 운전자 보험에서 추가로 해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운전자 보험은 아마 이거 다 잘 아는 걸 왜 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또 잘 모르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뭐요? 비용을 보상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10,000원이면 최대 2억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고 제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우리 용어로 하면 이제 갈아태워야죠. 2년, 3년 또는 빠르면 1년마다 갈아타도 아까워하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전 최고 20만 원까지도 봤어요. 적립으로 해서 나중에 돌려줄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자도 하나도 안 붙는 게? 그렇게 잘못된 설계를 해서 설계사의 욕심만 채우면 안 되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가성비 있게 가부상까지 놓으면 보통 1급 기준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가입을 시키시면 되고 또 부족한 분들은 왜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보장보험은 저축성이 아니잖아요.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객 이제 저보다 이제 좀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은 이거 나중에 만기가 돼서 얼마 나와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한 2, 30년 전에 나왔던 60세 만기 상품들 이런 상품들 아니고는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 없어요. 전부 다 20년 난 뭐 80세 만기다 그럼 만기가 되면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게 보장성 상품의 특징이잖아요. 중간에 해약환급이 있지만 이게 중간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만기로 가면서 해약환급이 소멸되면서 결국은 만기되는 시점에서 환급금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보장성 상품의 특징이고 그렇게 설계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신보험도 보면 뭐 100세 만기다 그러면 결국은 쭉 환급금이 뭐 올라가다가 100세 되면 제로가 돼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만기되는 시점에서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그래서 무해지 상품들이 이제 적립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예전보다 더 저렴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좀 가성비 있게 가야 되고 운전자 보험은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그 이상 들고 있으면 무조건 갈아태워라.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왜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비 지원금이 예전에 이제 2009년 9월까지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2018년 10월까지도 3천만 원이었네요. 그리고 2021년에 1억으로 높고 2023년에 2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2021년에 가입하신 분들도 갈아태워야죠. 왜 1억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보고도 우리가 실손보험의 변천사처럼 활용을 해서 고객님 이거 9년에 가입한 거라 형상비 지원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돼요? 2억까지도 되고 또 사고가 운전자 보험이 있다 보니까 합의를 해주질 않죠. 요거는 10,000원이면 되는 거니까 어, 갈아타시거나 또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중복 보상은 안 되지만 업셀링이죠. 기존에 부족한 부분들 업셀링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영상을 보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효율적인 특약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특약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인데요. 저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이 특약이 없으신 분들은 꼭 구성하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 정확히 어떤 보장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가족 중 한 명만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족 2명, 3명 이렇게 가입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보장이 되는 건지, 그리고 누수사고도 보장을 한다는데 정확히 어디까지 보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보상이 불가한 건지,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어떤 건지, 이렇게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에 대한 모든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대언지 사정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약관을 한번 볼까요?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남을 다치게 하는 거죠.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이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우리가 이 피해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액을 보상해주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은 보장을 하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등본상 동거 중인 친족,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등본상에 생계를 같이 하는 우리 가족이 이 가족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런데 나도 중복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냐? 이 생계를 함께하는 이 등본상에 우리 가족이 해당 특약을 가입을 했다면 내가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나의 과실로 인해서 큰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나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해서 피해액이 2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보상해줘야 될 금액이 2억 원인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만 이 가족일상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돼 있고 한도가 1억 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억 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 명이 가입돼 있다고 한다면 이 보험금 분담 제도로 인해서 1억 원, 1억 원 이렇게 2억 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생각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명만 준비하시는 것보다 등본상의 가족 2명 이상이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입니다. 본인 그리고 배우자 가능하고요. 이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실제 거주하시는 주소 등록을 합니다. 보험사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에 등본상 동거 중인 친족, 이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본상 같이 없으셔도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해당이 돼요. 결혼한 기혼 자녀는 해당이 안 되겠죠. 이렇게 피보험자의 범위를 살펴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보장이 되는 걸까요? 1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예를 들어 남의 휴대폰을 망가뜨렸다든지 남의 집 TV를 파손시켰을 때 실수로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이 손해본 피해 금액을 배상을 해주는 거죠. 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휴대폰을 망가뜨렸어요. 이 수리가 안 돼서 새 휴대폰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휴대폰은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럼 그 망가진 휴대폰의 금액만큼 빼고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부상이 더 심각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뭐 응급처치 비용 이런 걸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1항, 제2호에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말이 상당히 어렵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손해방지 의무 제1항 2호를 보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을 다치게 했는데 이 남한테 과실이 있는 겁니다. 이 과실을 입증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겠죠. 이 과실을 입증하는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겠죠. 그리고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 비용, 뭐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이런 부분을 보상을 하고요. 보험 증권상의 보상 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 보험료.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이 배상 책임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민사 사건을 신청을 할 때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탁 보증 보험료도 해당 특약에서 보장을 하네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제15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를 본 피해자가 이 피해본 금액에 대해서 우리 피해를 준 이 피보험자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보험사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이 회사가 피해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 서류 제출, 뭐 증언,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 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배상 책임 특약은 제가 봐도 이 보상하는 범위가 넓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누수도 보장이 된다던데 정확히 어떤 범위까지 보장이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보험자가 주거를 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택의 소유자인 우리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허락한 주택일 때 보장을 합니다. 단, 이 보험증권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보험사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 목적이든 주거 목적이든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 한해서 우리 집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해당 피해 금액을 보상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집 수리 비용도 보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손해방지 의무라고 해서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약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누수가 계속된다면 아랫집의 피해는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 해석상 우리 집 수리 비용도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노후와 하자, 결함 등으로 일어난 사고도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화재 사고로 인한 스프링클러, 소방수 피해는 누수 사고로 보지 않죠. 그럼 이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주소지가 바뀌었는데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뀐 주소지가 이 피보험자가 주거 및 소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임대나 주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주택의 사용 용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주소지만 변경된 거고 이사를 가신 거죠. 이 주거 용도도 동일하고 실제로 주거나 임대를 했다고 하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고의로 인한 사고 안 되고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안 됩니다. 그리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사고 안 되고요. 피보험자와 타인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이런 거죠. 미리 약속을 한 겁니다. 만약에 피해를 끼치면 피해액 플러스 추가 금액을 주겠다. 이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안 되고요. 뭐 티끌, 먼지, 성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안 됩니다.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안 되고요. 벌, 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안 됩니다. 이 직무 수행을 직접적인 원인,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 책임, 이 보험사에 등록해 놓은 주택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애, 내가 고용한 내 직원이 다친 거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산재보험에서 해줘야겠죠. 같이 사는 친족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 노트북을 빌렸어요. 이 빌린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고장내드린 거 보장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용, 소유, 관리 중에 일어난 사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신상실로 인한 사고 안 되고요. 폭행 안 됩니다.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 공기총은 제외고요. 안 됩니다. 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서 해줘야겠죠. 그리고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도 이런 것도 차량으로 봅니다. 또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 공사로 생긴 손해 안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 주의하실 점인데요. 첫 번째, 주소지가 변경이 됐다면 꼭 통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두 번째, 손해방지 의무를 잘 지키셔야 돼요. 피해액이 더 커지지 않게끔 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조치를 안 하시면 조치를 함으로써 경감시킬 수 있었던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관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 약관을 보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되는 특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려우시거나 이해 안 되시거나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유익한 영상, 솔직하고 객관적인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예, 지금까지 그 일상생활 배상 오늘은 제가 책임을 굉장히 정말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부러 고의로 안 되는 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잘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해준 적은 없지만 저희 막내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TV를 이제 이 위라는 게임을 하다가 이게 손잡이가 날아가고 TV에 액정이 깨진 적이 있는데 다행히 그 집에서 아이들이 둘이었는데 둘 다 이제 어린이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이제 들어있어서 거기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제 가정마다 다 가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거 보험료 1,000원에서 2, 3천 원, 1,000원 안 되는 회사도 있죠. 갱신 주기에 따라서. 근데 갱신된다고 보험료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만 가입하고 있으면 물론 그 안에서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억이 넘어갔을 때 요즘 뭐 차들 굉장히 비싼 차들 많잖아요. 롤스로이스 같은 거 한번 잘못하다가 찍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전에 가서 야구를 봤는데 그게 행사에 롤스로이스를 이제 뭐 태워다 주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시승대 해봤는데 잘못하다 제가 긁었어요. 그러면 1억이 넘어갈 수도 있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족이 다 들고 있다? 그러면 1억이 초과하는 것도 보상해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완전한 100%가 나오지 않는 한 대부분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부상, 뭐 배상, 보상 비율도 나오겠지만 자기부담금이 보통 이제 급배수 같은 경우에도 한 50만 원 정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저희 아이들 TV가 어, 깼어요.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가입하고 있으면 50만 원을 내야 되지만 두 개를 가입하고 있으면 이제 비례로 해가지고 자기부담금도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가입하고 있으면 자기부담금을 또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지 않고 또 아이들이 동번상에 같이 있다가 출가를 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럼 세대가 틀려지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때 가서 가입을 해도 되겠지만 잊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가입을 하면 또 내 밑에 자식들이 생기게 되면 그 아이들이 또 보상이 되고 그래서 1인당 하나씩은 꼭 가입을 하는 게 좋다. 보험료가 뭐 진짜로 어떤 회사는 900 얼마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갱신 주기가 좀 길거나 비갱신인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뭐 2, 3천 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것도 가성비가 좋고 보상 범위가 넓은 그러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지점장님들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급배수로 보상 처리 한번 해주신 적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진도 다 찍어야 되고요. 밑에도 해주지만 내가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 비용도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그 보상 청구를 하시기 전에 꼭 담당 설계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우리가 흔히 내가 그냥 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물어줘야지. 아까 이제 노트북을 빌려서 내가 쓰다가 보상이 났으면 남의 거니까 배상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던 거는 빌려 와서 내가 쓰던 거니까 그거는 안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들 또 축구하다가 애들끼리 축구하다가 농구하다가 다친 거 배상해줘야 되는 거 배상 책임에서 안 해줘요. 왜? 당연히 그런 위험을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보상에 청구하기 전에. 그 있는 그대로 하면 보상되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 요거는 우리 그 보험하는 사람들끼리 아마 그런 경우 되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그런 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급배수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정확히 해야 되니까 주소지를 정확히 하자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갈게요. 이건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주의할 점도 들으셨고, 그다음에 어, 보상 가능, 보상 불가능 이런 얘기 나왔죠. 일배책에서는 어, 급배에서 손해방지 비용이 되지만 급배수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서도 물이 샜으면 안 될 수가 다 손해를 봤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일배책에서는 안 돼요. 그거는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잖아요. 뭐 터진 곳을 다시 갈거나 그거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손해방지 비용이지만 도배라든지 가전제품이 노수로 인해서 고장난 것들은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죠. 그거는 어디서 해줘요? 급배수에서. 그래서 일배책하고 화재보험을 같이 들고 있어야 충분히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고요. 또 급배수는 노후된 아파트들은 안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는 어떠한 몇 년이 됐어도 다 해주고 제가 그 위에 다른 회사들도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메리츠는 어떠한 뭐 진짜 쓰러져가는 그러한 70년대 지은 아파트들도 다 급배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화재보험, 주택화재는 급배수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메리츠로 가자. 뭐 이렇게 선택을 또 할 수 있겠죠. 또 지금까지 제가 운전자 보험 일배책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렇게 약관도 정리하고 왜 가입해야 되는지 특약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알고 고객들한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야기라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보험적으로 제가 세일즈를 하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보상을 저는 받아봤으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굉장히 좋은 건 알아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차부상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배물 처리만 하고 대인 처리 안 했을 때도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지?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단서를 나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를 받아오면 일배책 해줍니다. 지급결의서가 없어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30만 원 하면 벌써 30개월치의 보험료가 나온 거죠. 보험은요, 타야 제맛이잖아요.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실제로 보상을 받으려고 보면 안 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 분석할 때 꼼꼼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3대 진단에 그런 암이라든지 이런 보상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오늘 한 수술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운전자 보험도 언제 가입했는지 형사합의 지원금을 얼마를 주는지 변호사 비용은 언제 지급을 해주는지 변호사는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자부사항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가족별로 다 들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당황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해라. 그리고 이 급배수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전화하면 그 자기 부담금을 다 엎어갖고 공사비에 하기 때문에 또 자기 부담금을 안 해줄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손처럼 이런 급배수 처리하는 그런 업체들은 보험 가입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상을 처리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간접적인 걸 말씀드린 거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운전자 보험하고 일배책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